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국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와 이번 참사가 남긴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경찰법학과에서 박선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이형복 선임연구위원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미은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내일까지 그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해서 이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모두 이제 연기 또는 취소 또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내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 애도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들에게 국내 분위기를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아직 이제 충격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네, TV에 그 압사 사고 소식을 듣고 학생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더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도 많고요. 교수님들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해서 좀 울분을 표출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이제 경찰 생활 오래 하셨었고 특히 이제 이런 사고 많이 접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규모는 사실 접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경찰에서 한 14년 동안 몸담고 이제 학계에 있지만은 이렇게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압사 사고는 처음 경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자체나 경찰의 어떤 반응이 이런 법적 의식과 안전 의식이 있느냐고 놀라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형복 연구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를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럼. 예, 있어서는 안 될 참사에 희생하신 이제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 그 로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태원 사고는 21세기의 이제 최악의 군중 참사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2 신고 문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경찰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책임을 논하기 전에 지금 모든 국민들은 슬픔을 아직까지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이제 이런 사고의 책임을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리거나 이제 또 뭐 사고 현장에 담긴 영상이 또 여과 없이 또 유포되기도 하고 꼭 악플 이런 것들이 또 기승을 부리죠. 그 박미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저 그런 글도 봤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놀러 가서 죽은 사람들 왜 우리가 애도해야 되냐. 사실 이런 거는 가해자들의 그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이제 그런 행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그 현장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차, 3차 가해를 하는 그런 행동은 적극적으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위험과 공존하는 사회이고 언제 어디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0만 인파가 모이고 또 그 중에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대형 참사 앞에서 어떤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묻고 또 어떤 그 개인들의 아픔을 SNS 상에서 유포하고 그런 행위는 도저히 이런
지금 민주 시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는 본인이 이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인들도 언제든지 이런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꼭 대형 참사,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런 그 악플이나 이런 것들이 꼭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엔 없었지만 또 이런 그 SNS 영상들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공감이 있긴 한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상적인 반응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이 사회를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아픔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표출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슬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참 이런 현상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이번 사태가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을 했고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SNS 상에서 그런 좀 비난 현장에 이제 갔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그렇죠. 그 말들이 많은데 이런 그 상황에서는 물론 어떤 주체자가 없는 그런 행사에 일반인들이 가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책임도 물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중이 이제 모였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파가 몰려서 문제가 생긴 이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통제나 이런 이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역 상인회 이런 데에서 그런 역할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이 이번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마 이렇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 해마다 이런 행사가 있었고 네. 그래서 과거에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방심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심 속에서 그 틈을 파고들고 이런 이제 재난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또 특히 이제 SNS나 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 일반 그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2차적인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자제되는 과거에 이제 많은 재난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비난을 하기보다는 원인 규명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좀 엉뚱한데 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참사에 이제 그 피해가 커진 이유 그걸 좀 알아볼게요. 이제 이태원 일대는 매년 헬로윈 데이 때는 많은 인파들이 몰렸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행사 2주 전에도 이제 대규모 행사가 열렸었는데 시민 그때 100만 명이 몰렸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었는데 왜 이런 그 큰 참사가 일어났나? 사실 지금 속속 드러나는 이제 얘기들을 보면 행정력이 부재했다, 그죠? 공권력이 전혀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먼저 박선영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그 피해 이렇게 커진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지구촌 축제 때는요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에서 시청과 용산구청과 협업을 해서 경찰, 소방을 동원해서 사건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다른 소방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이 없었고 경찰마저도 기동대가 원래 배치가 되어서 혼잡 경비 상황을 대응했어야 함에도 기동중대는 전혀 배치되지 않고 네. 112 상황실, 형사과 소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벌써 10월 25일 날 서울지방청에 지원 병력을 요청했음에도 그렇죠. 그게 묵살된 그런 것도 있고 보고 체계 문제가 있었다. 소방, 경찰,
서울청장님 그리고 경찰청장의 보고 체계가 지연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대규모 혼잡 경기 상황에서는 지휘관들은 전부 무전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상황이 충분히 인지된 상태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럼 왜 경찰 기동대가 출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주변에 삼각지에 진보 보수 단체의 집회가 있었죠. 집회가 있어서 한 4,500명 정도의 경력이 지원된 상황이었고 대통령실과 사저에 또 5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판단에서 지휘관들은 지금 자율적인 이런 헬로윈 축제보다는 이런 집회 시위 상황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상황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훨씬 많은 그 인원이 몰렸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지자체의 잘못이든 아니면 경찰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연합회에서 그것에 사전에 어떤 안전 대책에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공통적인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완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많이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릴 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의 대응이 조금 이제 미진했다. 네네. 아주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많이 미흡했다 미진했다. 지금까지. 예, 예. 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 이영복 연구위원님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결국 이건 설마가 부른 대형 사회적 재난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내 조직이 책임져야 할 행사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업무 규정 중심의 사고가 불러온 결국 안 될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그 하인리 법칙에 보면 1대 29, 300이 있습니다. 벌써 징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 징조를 우리가 너무 무시한 나머지 결국은 불러온 사고가 아닌가. 특히 이제 그 112 신고가 공식적으로 11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이미 그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1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이번에 참사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인순 교수님은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이신데 본인이 보시기에도 사실 어처구니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나 좀 황당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고 보시나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장 통제의 실패였다. 네. 이미 충분한 인파가 몰릴 것이 며칠 전부터 예견이 됐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고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충분한 현장에 대한 계획이 좀 있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이태원에 이런 그 압사 사고를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세계적인 다른 압사 사고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압사 사고는 어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이태원처럼 이 개방된 도로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압사가 생긴 것은 진짜 이건 드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에 이게 일방 통행만 됐어도 이게 이제 좁은 골목에 지금 보시다시피 양옆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면서 이 중간에는 폐쇄된 공간이 형성돼 버린 겁니다. 네.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 외력이 가해지는데 이 외력이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방 통행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이 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설령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 이선임 연구위원 네. 분도 말씀하셨지만 방심이 불러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미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기에 대응하는 좀 그 관련 분들의 공적 책임 의식이 너무 약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과연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실하고 부족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책을 세우는 측면이 너무 강조됐고 그거보다는 위기에 대응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측면에 대한 인식도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러한 위기의식에 대한 부족과 공적 책임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인파 속에서 그런 그 사건이 비극적 참사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어요.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또 경찰이 기동대를 당연히 좀 배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용산구도 상당히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몰릴 줄 아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텐데 그 박선윤 교수님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경찰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상당히 좀 크다 이런 지금 계속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점점 그 이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도대체 뭐를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뭐 작년의 경우에는요, 그 해밀턴 호텔 그 골목길에 두세 명의 경찰이 이렇게 배치를 됐었고 네. 폴리스 라인을 쳐서 통행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한 명의 기동대원도 배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집회 시위에 동원된 경력이 시위가 끝난 9시 반경엔 이미 해산이 됐는데도 그때만 한 3개 중대만 배치가 됐어도 이런 네. 대형 압사 사고는 없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을까 하는 것은 아마 지휘부에서 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 촛불 집회 시위 그리고 대통령실의 경호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었냐. 그리고 현장에서 용산구청의 어떤 그날도 단속 인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그 주차 단속에만 신경을 쓰고 10시 반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돌아가자. 근데 사실 행정법상에는요 행정응원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지원 병력이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라도 조치를 취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거든요. 주차 네.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요청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매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압사 사고에 준하는 사상 사고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꼭 공권력에 의존하지 말고 요즘 민간 경비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지역 상인회에서도 그렇겠네요. 민간 경비를 좀 요청을 해서 네. 사설 그 경비에 준하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은 많이 지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태원 상인연합회에서 이제 그 사설 경비업체라도 불러서 뭐 많이도 필요 없고 20명 정도만 해서 그렇죠. 인파 관리를 좀 하고 이제 일방 통행 지정하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그렇죠. 피해가 안 커졌을 것이다. 예, 그렇게 외국의 지적하시는 경우에는요, 거죠. 사실 이런 그 자율적인 행사에서는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꼭 이익을 받는 그 지역에 연합회에서 민간 경비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영보 교님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예, 뭐 사실 이 사고가 나면서부터 참사가 나면서부터 행정기관들은 진솔하게 저는 사과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사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들고요. 특히 이제 경찰이 지금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행사가 이루어졌던 용산구 구청장에게도 일정의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 2년 전, 그러니까 2주 전에 벌써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잘 통제가 됐는데 지금은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산구청장은 더구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선거에 나와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할로윈데이는 일종의 현상일 뿐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유족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지 그렇죠.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의 책임도 저는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압사 사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제 압사 사고 때문인데 사실 압사 사고라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축구장에서 좀 영국에서도 과거에 있었죠. 대형 압사 사고가 있고 했는데 국내에선 많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콘서트 관람객들이 그때도 이제 압사 사고 때문에 한 11분 정도 이제 돌아가시고 부상자도 많았었죠. 그 유인순 교수님은 압사 사고를 많이 보셨었나요? 이제 압사 사고 그러면 대형 그 사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네. 저희는 응급실에서 이 압사 사고 환자를
이렇게 심심찮게 진료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산업 현장이나 공사장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사돼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실려오시고 예, 후송 오시고. 실려오시는 이제 그런 그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이 압사 사고의 그 특성이 이제 사람이 압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몸에서 혈액 순환이 될 때 그렇죠. 이 머리하고 팔에 있는 이런 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눌리게 되면 이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일시적으로 뇌로 확 이제 몰리면서 이 뇌에 이제 압력이나 이런 게 증가되고 네. 그러면서 의식을 이제 잃게 됩니다. 아. 심장 정지가 오기 전에 호흡 정지가 오기 전에 먼저 의식의 변화부터 일으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 이어서 이제 호흡마비, 심장마비가 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되는 것이 있고 단지 이제 이렇게 압사가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구획증후군, 네. 그다음에 압자증후군, 그리고 이제 횡문근 융해증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후유증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압사된 분들 구조해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인까지 참여해서 CPR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이미 구조돼서 CPR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이 압사됐던 분들은 사실은 이미 늦은 겁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꽤 지나서 우리가 보통 심폐 정지가 오면 5분 최대 길어봐야 5분 이내에 이제 곧바로 응급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구조대 나오는 데까지 이미 그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의 경우 네. 그랬었죠. 그 뒤에 의료가 개입이 돼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사 사고가 그러한 위험성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질환하고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재난 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압사가 그 위험한 이유가 이제 몸에 압력이 가해지면 일단 몸의 혈액 순환이 이제 안 되고 사실 머리로 이제 피가 몰리면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의식을 잃었으면 골든 타임은 5분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거죠. 네. 5분 내에 이제 그 사람을 구조해서 CPR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생명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이제 심각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요령도 한번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실제적으로 압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뭐 외국 자료에 무슨 뭐 복싱 자세를 취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가슴 부분을 좀 그렇게 예. 해서 좀 보호해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아, 네. 실제 복싱 자세를 취해도 이게 눌리면 마찬가지로 자기 팔에 의해서 같이 외력이 가해지면서 같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이 숨을 쉬고 싶어도 가슴이 팽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예방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조치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때는 미리 좀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대피로라든지 이런 걸 미리 좀 확보를 하고 아니면 이제 미리 좀 찾은 상태에서 그런 압사가 이런 어떤 압력이 외부로부터 가해질 것 같으면 빨리 그 자리를 이탈하는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예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압사 그 상황에 닥쳐서는 사실 이제 뭐 복싱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런 거는 실제 상황이 닥치면 이제 큰 도움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거의 실제 대부분의 개인이 그런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 규명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참사 원인 찾기 위해서 합동 감식도 좀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감찰도 좀 하고 이제 뭐 서울경찰청 또 이제 용산구청 그런데 압수수색에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데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고 수사하는 게 맞냐? 사실 경찰도 지금 여기서 이제 가해자의 그 한 축으로 좀 지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도 셀프 수사에 대해서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수사해야 될 대상이 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랄지 뭐 용산 서장이랄지 네.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걸 수사할 책임을 갖고 수사할 인력이 있겠느냐. 차라리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정감사나 특검이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경무관 이상을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수사 기관이 별도의 전문 수사 기관이 배정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박선영 교수님 이제 경찰에 계셨으니까 경찰의 생리도 잘 알 텐데 아무튼 지금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좀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장의 지휘 체계나 그리고 뭐 전화를 했는가 공문서를 보냈는가 이런 수사들은 물론 경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네. 흔히 말하는 증거인멸 내지는 수사 관계 사실 여부에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이제 경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인 결과를 좀 도출을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영보 경구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경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보면 좀 하이직 공무원한테 좀 미루는 듯한 그렇죠. 그런 인상이 너무 뭐 지금 지금 강합니다. 꼬리 자르기에 그쵸? 대한 이제 우려도 크고요.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도는 그 이태원 파출소의 그 김백겸 경사에 사람이 죽고 있어요라는 네. 그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외침을 본다라면 과연 그거를 하이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과연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제 경찰청장이 얘기했던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잘잘못을 가르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다 못해서 발생한 일이기도 한데 네, 최고 그 부분 책임자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대한민국의 이제 이미지까지 좀 실추될 수가 있고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 더 이상 안전한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런 좀 비판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좀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하고 나섰는데 그 박미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거에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을 좀 담보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될까요? 이제 그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재난 사고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특별히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대처하는 측면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능한 한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위험을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 요령이라든지 또는 위험을 신고했을 때 공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분명히 어떤 개입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미 제가 듣기에는 재난 관련 매뉴얼은 잘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기존에도? 있는데요. 예, 예. 네네. 그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매뉴얼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시대적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이런 사회적 위험의 성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대에 맞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서 그 매뉴얼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유인술 교수님은 이제 오랫동안 의사로 활동을 하셨었고 대형 재난에 많이 현장에 계셨었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현장에 가셨었고 세월호 참사 때도 가고 하셨었는데 이런 큰 이제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지금 하는 것처럼 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끊이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법 개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재난과 관련된 그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자연재해, 그다음에 인적 재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이 굉장히 많고 그 법률에 소관 정부 부처가 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렇죠. 이제 국가 재난안전처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재난과 관련된 법률을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법률을 싹 다 비교하다 보니까 법률 간에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그때 급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률 간 서로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각 부처별로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려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그 법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이 상황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방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재난이 생기면 대규모의 인명 손실이 반드시 따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물론 방제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인명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고 요번 이 사태에서도 제가 보면서 대응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에 비해서 요번에 이제 우리 그 의료적인 대응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대응도 많이 좋아졌는데 응급의학에서 이 재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이번에 다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네. 뭐냐면 의료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의료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한정된 의료 인력으로 최대한의 사람을 살리자 이게 이제 재난의학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미 심폐정지가 와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먼저 의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접병원으로 또 후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재난의학의 1차적인 그 개념을 지키지 못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재난이 생긴 이 현장의 재난 상황을 다른 데로 확산시키지 않는다. 네. 이 개념인데 보면 그 이제 언론에서 제가 들은 거는 79명의 그 사망자를 제일 가까운 순천향병원으로 생존자들보다 먼저 이송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천향병원이 재난 상황이 또 확대가 된 거죠. 순천향병원이 재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상자에 대해서 어떤 의료 자원이 제공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개념이 깨진 거, 요게 이제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 예. 그래서 현장에 이제 그 디메팀이라고 해서 재난의료지원팀이 같지 않습니까? 이 재난의료지원팀뿐만 아니라 소방도 경찰도 앞으로는 이런 재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교육들은 좀 다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매뉴얼이 정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박명희 교수님. 네, 박명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도 소방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고 그걸 매년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도 그 소방하고 해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매뉴얼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보여주기식 지금 매뉴얼이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도 요즘은 많이 좀 좋아져서
그냥 비상불시 대응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연극하듯이 훈련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진짜 이 시나리오도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경험하고 또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이제 대형 사고가 내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죠. 뭐 법 개정도 한다고 하고 책임 소재 가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법 개정을 하더라도 좀 실제적으로 이제 재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 소방이나 이제 경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희생자들의 이제 발인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남겨진 이제 부상자 또 유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태원 이쪽에 행사에 갔다가 보신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을 보시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직원분도 있고 한데 그 박미연 교수님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참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런 트라우마로 인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개인적인 증상들은 일단 누군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진솔하게 잘 반응을 해주면서 일단 마음속에 있는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네. 그걸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 트라우마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달 전후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한 달 정도는 주변이라든지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한 달 이후까지 그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그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5개 자치구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인력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후에 지속되는 어떤 예를 들면 과다한 어떤 그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제 경험이라든지 과민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면 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1577-0199라고 하는 응급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가들이 대응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도 100여 명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가족분들이나 또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또 국민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풀어내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유인술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리 박미훈 교수님 그 말씀에 조금 더 보태고 덧붙여서? 싶은 게 네네.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예. 평상시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라. 그리고 조금 힘들면 빨리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아라. 제가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 피해자들을 그 사건 후 7년 후에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인터뷰 그 조사를 해서 논문을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났는데도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그대로 갖고 있고 어두운 데서 들어가면 불안해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7년이 지난 상황이세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평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그러면 전문적인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박미연 교수님 제가, 더 덧붙여서. 한 말씀 덧붙이면은 지금 국가에서 유가족분들이 힘들어할 경우 휴가라든가 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속 직장에서
좀 힘들어하거나 그 일상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면 며칠이라도 휴가를 주거나 해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좀 공감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잘 털어낼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삶 자체를 좀 관리받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영보 연구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대전시에서도 지금 현재 내일까지 이제 분양을 하면 그 옆에 이제 안심 톡톡박스라고 해서 차량이 와서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시청 분향소 옆에 예, 이제 지금- 저 지금 하단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예. 혹시 경험하신 분들은 요걸 좀 참고를 하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대한적십자사에 있는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네. 또 거기서도 해주는데, 저는 사실 이번 이 트라우마에 대한 거를 좀 한번 면밀히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연 그게 그렇게 작동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권역별 그 트라우마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네. 충청권은 사실 공주에 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공주에 가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이런 신종 재난, 이거 완전히 신종 재난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라우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지방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처 입으신 분들은 아무튼 이제 주변 분들에게 좀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후유증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 말씀하신 이런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또 이제 마음 안심버스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정신과를 가서 또 이제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이번 이제 참사를 계기로 사실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이제 KBS 대전에서도 며칠 있다가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CPR 교육을 좀,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실시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설들이 뭐 안전체험센터가 이제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약을 하려고 해도 내년 초까지 이미 꽉 차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까 좀 궁금한데, 그 박선영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반드시 이제 이런 안전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근데 좀 시설은 부족하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학계 연구를 보면 이 CPR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참사에 희생될 확률이 상당히 적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런 그 안전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강의식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번 참사도 사실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이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부족한 그 인력에 대해서, 아니면 심야 음주에 대해서, 아니면 그 막다른 골목에 대형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물론 경찰의 부실 대응, 지자체의 어떤 안일함을 비난할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지역 자체에 대한 그 안전 교육, 그리고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CPR 교육, 야간 음주, 음향에 대한 그 자제가 의식으로 이렇게 좀 내면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식적인 공권력 개입 이전에 좀 차분한 분위기로 젊은 이들을 좀 자제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런 교육들은 평생에 전 생애적으로 단계별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인술 교수님이 특히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라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육으로는 사실 몸에 일반인들이 체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압사 사고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을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안전교육이 좀 실효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먼저 그 CPR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
그 CPR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 대전시의 경우 이제 대전시에서 저희 그 응급센터에 이제 예산을 주고 1년에 한 2만 명 정도씩 CPR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벌써 한 10년 이상 이제 됐는데 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많이 시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서부터 이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그 교육이 돼야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대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들으면 이 안전벨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안전벨트를 안 메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안전벨트가 왜 필요한지 이거를 안전벨트를 맸을 때와 안 맸을 때 사망률이 어떻게 되고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전부 그 작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꾸준히 알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벌칙을 가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의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국민들한테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필요한 그런 법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그에 따른 이제 페널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나 이제 지자체의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그 안전 교육도 강화가 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R도 사실 이론적인 그런 그 교육이 지금 많은데 네. 그걸 실제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실행하게 하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그런 실습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습을 시키기 위한 장비가 지금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실습 장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일단 지금 저희 시에서 준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35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박미훈 교수님도 이제 덧붙여서 뭐 안전교육 강화도 괜찮고 아니면 뭐 교훈이나 우리의 이제 그런 그 대처법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요즘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잖아요, CPR. 네. 근데 보통 의학 쪽으로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심리적인 CPR이 필요하다. 그 말씀은 그 골든타임과 그 전후에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건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괜찮냐, 어떤 상황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이고 어떤 간단한 정서적인 그런 지원을 담은 심리적 CPR도 우리가 고려할 때가 됐고요. 그렇다면 안전교육의 방향은 앞으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더 대국민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연구위원님도 30초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CPR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CPR보다는 AD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저희가 골든타임 4분을 16층에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AED를 설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좀 해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